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차 미래한국 리포트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윤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그리고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오늘 미래한국 리포트는 주요 대선 후보 여러분을 모시고 미래 한국을 이끌 리더는 과연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 각계 인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먼저 SBS 하금열 사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하금열입니다. 오늘 SBS 창사 17주년을 맞아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님들을 모시고 제5차 미래한국 리포트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SBS 미래한국 리포트의 주제는 리더십입니다. SBS는 그동안 모두 4차례의 미래한국 리포트를 열었습니다. 그 주요 주제는 고령화 위기와 청년 실업, 그리고 교육과 행복이었습니다. SBS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색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라는 화두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문제점을 짚고 대책을 세웠다 하더라 해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없다면 무익한 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지도자의 제1의 소명은 미래 한국의 비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앞날에 대한 꿈에 목말라 있습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SBS가 실시한 광범위한 취재와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미래한국 리포트의 주제를 꿈을 주는 리더십이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아직 참석하지 못한 후보님도 계십니다마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신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SBS는 2004년부터 4차례에 걸친 미래한국 리포트를 통해서 선진 한국을 가로막는 도전은 무엇이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담한 해법을 제시해 왔는데요. 오늘 발표에 앞서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 그 힘은 꿈을 향해 역경을 헤쳐나간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새롭게 일어설 때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진단하고 대담한 타개책을 모색해온 SBS 미래 한국 리포트. 2004년 9월 제1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하면서 국가 존립의 기본 문제를 직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5년 1월 제2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필두로 2010년까지 1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리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제3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는 교육 불만, 교육 엑소더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이 세계의 인재가 몰려드는 동방학습지국으로 일대 변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6년 2월 제4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는 가족 해체 현상과 국민 행복지수 추락 배경을 최초로 진단하고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선진 한국을 향한 35개의 과제를 제안했고 상당수가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총체적인 도약의 열쇠는 결국 리더십에 있습니다. 미래 한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낼 국가적 리더십이야말로 난제를 풀어나갈 원동력입니다.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12월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오늘 이 자리 제5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새로운 리더십의 조건을 묻는 까닭입니다. This digital revolution now unfolding in Korea is therefore you continue to It's provide obvious leadership. to me that Korea is a great laboratory of the digital age.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국민의 고단한 삶과 아픈 가슴 속으로 들어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비전은 국민의 꿈과 만나는 것입니다. SBS도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 한국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는 보도국의 김상엽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신 것과 같이 리더십입니다. 일부에서는 미래 한국을 이끌 리더십의 조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대선 후보로부터 직접 자신이 추구하는 리더십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이 어떤 좌표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과 의견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3자의 눈을 통해 한국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IMF 금융위기 당시 맥킨지 서울 사무소장으로 많은 활약을 했고 지금은 중국 상하이에서 아시아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도미니크 바튼 회장이 나오셨습니다. Mr. Barton. Thank you, Mr. Kim. Chairman of McKinsey First of all, let me Asia say it's Office. a great pleasure and honor to be with you today. What I'd like to do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표면상으로는 좋지만 밑을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4%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와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 후퇴한 성장 속도입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크게 5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볼 때 한국으로의 투자가 크게 격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크게 부진합니다. 일자리의 70%가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의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도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문제 다 알고 계시죠. 앞으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노사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도전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반면 전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우리가 강한 분야에서 빠르게 우리를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베이징 중국에서 3만 9천 개가 넘는 IT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지난주에 가장 먼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은 기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35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만 봐도 그렇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에너지 보안 등 안보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 역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2배 이상의 속도, 3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더라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시장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합쳐서 8억의 인구가 향후 8년 이내에 중산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장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한국의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세계의 인류 기업에 속하는 인류 기업 수준에 달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수의 3배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국가들은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등 모두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총리가 나서서 5.15 프로그램을 선창하고 나섰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 5위 기업을 5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한국은 또 더욱더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직접 나서서 해외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더 많은 어떤 지적인 논쟁들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보안 문제 등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유럽과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 맡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직접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기울여야 하는가? 첫 번째로 지난 10년, 15년간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 온 문제들,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 부문 같은 경우 우리가 OECD 국가들보다 평균 4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0위의 대학 안에 우리의 대학이 2개밖에 되지 못했다는 점. 중국은 일본은 11개, 중국은 6개의 대학들이 세계 200위에 들어있다는 것 좀 볼 때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가 더 세계 중국이나 인도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것 다시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연금이라든가 의료 체계 개혁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산성 부문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 체계 개선과 더불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OECD 국가들의 OECD 회원국에 버금가는 그런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세계에서 버금가는 지도자 반열에 낄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튼 씨가 한국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맞았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섬뜩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열심히 한다면 굉장한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은 약 8,874억 달러로 경제 규모로 치면 세계 13위에 달합니다. 교육 규모는 12위로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 반도체 수출액은 세계 2위,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일까요?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BS가 TNS에 의뢰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0%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돼도 세계에서 40위권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은커녕 오히려 우리 국민의 불만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SBS가 지난해 2월 제4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인의 행복도는 14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름 전 다시 조사해 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이 20%를 훨씬 웃돕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37개국 중 28위에 그쳤습니다. 이래서는 우리를 선진국이라 말할 수도 없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SBS는 그 이유를 선진국을 가로막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적자 때문이라 풀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의 적자입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SBS와 함께 IMF 17년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는 지난 10년간 집안의 재산이 줄었으며 36%는 소득이 감소했고 24%는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업 안정성이 줄었다는 응답이 24%, 가족의 유대가 깨졌다는 응답이 10%에 달했습니다. 무역은 다행히 흑자를 보고 있지만 국민들 실생활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위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고성장의 엔진이 멈춘 지금 양극화 현상은 악화 일로입니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이제 8배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의 적자를 불러오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2010년까지 일자리가 100만 개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지난 3년 사이에 청년층 고용률은 3.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늘어난 일자리가 있다면 비정규직입니다. 올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이 더 늘어나 570만 명에 달합니다. 일자리의 기본이 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13만 개의 사업체가 생겨났습니다. 97년에서 2002년까지는 5만 5천 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2만 4천 개로 다시 그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래서야 일자리를 만들어낼 도리가 없습니다. OECD 최고의 자살률, 그 가장 큰 원인도 경제적 어려움, 생활의 적자에 있었습니다. 선진국을 가로막는 두 번째 적자는 바로 사람의 적자입니다. 아이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육불만을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는 엑소데스 행렬은 10년 전에 비해 10배가 늘어나 3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유학수지 적자만 44억 달러가 넘습니다. 수출 역군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일 아닙니까? 아이들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인재도 한국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귀국하는 사람은 해마다 줄어서 이제는 40%가 채 안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고급 두뇌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도 2배가 늘어 1,000만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의 순두뇌 유입 비중은 한국의 5배. 이게 바로 한국과 미국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게다가 말 그대로 2020년이면 인구가 줄어듭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입니다. 아직 선진국에 채 진입하기도 전에 생산 인구가 줄고 부양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개인이나 국가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적자입니다. 한국하면 동방예의지국 인심 좋은 나라로 손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각박해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대단히 낮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반감이 세계 2위라는 믿고 싶지 않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이 각박해져서일까요? 신뢰에도 금이 가고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20년간 4차례에 걸친 세계 가치관 조사 결과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나 일본은 올라가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18%가 올라갔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부패 인식 지수를 봐도 한국은 언제나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세계은행이 펴낸 세계국부라는 보고서를 보십시오. 선진국의 경우 국부의 3%는 천연자원 같은 것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17%는 기계나 설비, 사회간접자본 같은 생산자본이 만듭니다. 나머지 80%는 신뢰, 법과 질서, 투명한 정보와 같은 무형자본이 만듭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돈보다 훨씬 값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적 자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 혹시 아닙니까? 신뢰의 적자는 리더십의 적자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2008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24위보다 크게 상승해서 11위로 올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세계경제포럼 측은 밝히고 있지만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 다른 분야에 비해 퍼블릭 인스티튜트, 공공 분야는 현저하게 눌려져 있습니다. 납작하게 눌려진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법 체계의 효율성 28위, 예산 지출의 적합성 22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 34위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22위로 나옵니다. 이를 산술 평균해 보면은 한국의 정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보다 절반 아래인 26위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국회나 정부처럼 영향력이 높고 지도층일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력의 수준보다 높다는 응답은 9.2%, 반면 낮다는 응답은 40%가 나옵니다. 국민 수준보다 아래라는 응답도 27%가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국민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통념에 비춰본다면 리더십 적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국민의 70%는 대통령이 소신과 능력에 따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도 않고 밀어주지도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더십뿐 아니라 팔로우십도 대단히 큰 문제란 얘기입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의 리 하웰 디렉터는 한국이 이 같은 리더십 적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의 바탕을 둔 리더십, 즉 소프트 파워가 절실하다고 얘기합니다. Soft power has at its roots, I think, a sense of respect, trust, admiration, things that you build, kind of like a brand. All the different stakeholders to do what they're supposed to do, but without having the power to actually order them to do so. That's soft power and leadership. And that's really the true definition of leadership in this century, I think. 네, 지금까지 선진 한국을 가로막는 5가지 적자, 생활의 적자, 사람의 적자, 마음의 적자, 신뢰의 적자, 그리고 리더십의 적자를 살펴봤습니다. 마치 낙엽처럼 쌓이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꿈의 적자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0년 전보다 못 살게 됐다, 더 불행해졌다, 앞으로의 10년도 깜깜하다, 이런 응답이 일관되게 20%가 넘게 나옵니다. 통상 10%를 하위층으로 보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꿈조차 포기하는 그 계층이 20%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희망 격차 현상입니다. 장기 불황에 빠졌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산층의 위기의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중산층에 속한다는 응답은 40%가 넘었지만 이제는 28%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국민의 60% 가까이는 꿈은 있지만 이를 실현할 기회가 닫혀 있다고 답합니다. 특히 꿈에 가득 차 있어야 할 20대와 30대가 더 큰 절망감을 호소합니다. 꿈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시대,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타개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국민의 절대 다수는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 국력이 신장될 수 있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고 또 개인의 행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 참 복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여망을 받고 있으니까요. 적자를 해소하고 꿈을 주는 대통령,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의 탄생을 저술한 루트 번스타인은 전체를 보는 새로운 비전과 상상력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 we need are people of vision. And people of vision have to be people of imagination because they have to have the imagination to take information and concepts and ideas from hundreds and thousands of other people and put them together into a workable form. And that's the highest form of creativity. If you can't do that, you really can't add anything to any field. 네, 안녕하십니까. SBS 서두원입니다. 루트 번스타인 씨 얘기처럼 우리도 창조적인 리더십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꿈을 주는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꿈을 주기 위해서는 그 자신부터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공공정책과 대통령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조엘 아버바크 교수를 모시고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청중 여러분을 위해서 테이블 위에 동시 통역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Professor? Thank you.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네, I'm delighted to 감사합니다. be here. 네, It's a 기분 great 여러분, honor. 이렇게 여러분들이 뵙게 되어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someone 그렇다면 효과적인, 성공적인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오늘 저는 효과적인 리더십의 일반 요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이어서 민주국가에 있어서 성공적 리더를 위한 특별한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공하는 대통령의 기본 조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만 할까요? 일단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훌륭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판단력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요한 이슈 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력. 두 번째, 시간과 에너지의 최적 투입. 세 번째, 정보의 원활한 수렴 및 활용. 네 번째, 현명한 부하 선택. 그리고 다섯 번째,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큰 요소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이렇게 일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성공하는 대통령의 특별한 리더십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민주 국가마다 저마다 어떤 특별한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리더십 자질과 어떤 자질 요건들이 이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권력의 분배 및 국민의 동의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리더로부터 비전을 기대하지만 이때의 비전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며 광범위한 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러 수정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비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별한 리더십 조건은 설득의 힘입니다. 아주 위대한 정치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의 힘이란 곧 설득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다른 조직의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은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리더로서의 대통령의 큰 책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원하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협상 능력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마음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꿈을 심어줄 수 있고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이란 본질상 너무나 난해하고 동시에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낮춰줘야만 이제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만들어야만 실패한 리더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갑판대 선상에서 이라크 임무 완수를 선언했던 바로 그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셋째,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잠재 세력을 잘 돌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대통령도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얻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신중히 싸움을 골라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도움을 줘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특별 조건은 다양한 정보와 비판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만 늘 동의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내야만 합니다. 이에 실패한 가장 좋은 예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경우인데요. 이라크 침공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절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있어서 비참한 결과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조건은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존중심입니다. 권력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패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대통령은 규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거나 한참 뒤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타인의 권리를 깊이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그의 정직성과 또 품위 있는 퇴임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제 반대로 닉슨 대통령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어떤지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와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알아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민주 국가에 있어서
성공하는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란 국민들에게 한편으로는 비전을 제시하되 동시에 현실을 일깨워주고 기대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며 때론 반대 진영을 달랠 줄 알고 가능한 한 다양한 각계 의견과 시각을 수렴할 줄 압니다. 진정 현명한 대통령은 한쪽 의견만 듣는다면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또한 똑똑하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포용력과 집중력 그리고 효과적인 협상 능력과 경청의 힘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익은 물론 대통령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규범을 깊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당장의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대통령일지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여건과 제약 때문에 어떤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대통령이라면은 언제나 국민의 자유를 지켰다는 자유수호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진정 위대한 유산으로서 이를 이어받는 국민 한 명 한 명은 각자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위대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비판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백악관을 57년째 출입하고 있는 헬렌 토마스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SBS가 만나봤습니다. The relationship is just pure hostility. We are adversarial. We are asking questions, and they think they're president, and they think, who are you to dare to ask us questions? Tell the truth. Lay it all out. Explain why they're in a dilemma. Never lie to the people. Just stay quiet if you absolutely cannot tell the truth. But once you lose your credibility, you are the boy who cried wolf. People will never believe you again. 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기본은 경청하는 능력에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조사와 국민 여론 수렴의 결과 우리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SBS가 TNS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 정부는 외교 안보와 사회복지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지만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주력해야 한다고 꼽은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76.7%나 됐습니다. 경제 성장이 시급한 것은 당장의 생계,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실질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또 50년 뒤에는 전체 GDP의 11%를 노인 부양에 쓰게 될 것이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지금 벌어놓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GDP 수치만 올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부터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중소기업이 10만 개 이상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또 문제입니다. 지난해 5인 이상 제조업체가 투자를 10억 원 늘렸을 경우에 고용 증가는 고작 2.3명이었습니다. 사상 최저 기록입니다. 고용을 늘리는 성장 구조로 바꿔달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던 부실 채권 문제는 현저히 줄었습니다마는 큰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제는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변화는 지도자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법 질서 지키는 수준이 OECD 평균 정도만 됐다면 매년 1%가량 추가 경제 성장이 가능했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 걷어가는 정부를 믿을 수 있고 노사 간에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리더가 앞장서서 신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의 강국인 덴마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 신뢰도와 투명성에서 우리나라는 둘 다 하위권이지만 덴마크는 정상권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SBS가 취재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덴마크는 국가 경쟁력 세계 3위, 국민 행복도 세계 1위이다.
평균 40%의 소득세를 내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세계 2위라는 사실과 관계 있지 않을까. 총선을 열흘 앞두고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인 전직 외무부 장관과 현직 교육부 장관이 함께 찾아간 유세장은 코펜하겐의 한 고등학교. 해외 파병 문제부터 경제 문제, 기후 변화, 외국인 난민 문제까지 목청을 높이는 라이벌 연사들. 성인 대상 유세는 업무 시간을 피해 야간에 이루어지고 낮에는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유세한다. 학교 유세는 미래 유권자를 지지자로 만들려는 목적보다 청소년에게 사회 문제, 국제 문제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덴마크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거의 다 경호원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They're not uphill, you know. They are very common people, as a matter of fact. 9개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미미해서 항상 서너 개 정당이 연정을 하다 보니 강경 대립이나 당파 싸움은 찾아볼 수가 없다. Particularly the lady sitting next to me, who represents the other major party, the Social Democrats. She and I, of course, are fighting in the election campaign, but we have cooperated very well together. 거의 모든 이슈의 논의 과정이 공개되어서 결론이 날 때쯤이면 온 국민이 속속들이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진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감시와 평가는 서리빨 같다. 세계 최고의 장난감 회사 레고의 회장이 덴마크 정치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들어보자. And then I think also there's an awful lot of transparency in our system. You cannot go around making funny deals. 선거 투표율 90%.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은 있어도 신뢰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는 덴마크 사람들. 행복한 강소국의 밑바탕에는 신뢰의 정치가 있다. 네, 신뢰입니다. 한국은 남을 믿을 수 있느냐는 국민 일반의 신뢰도가 3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그보다 더 낮은 실정입니다. 이 격차를 역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윗물부터 맑아서 아랫물이 맑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한국인의 74%는 대통령의 언어와 품위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은 본받고 싶은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의 요구 세 번째는 마음이 넓고 따뜻한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성장을 꼽았지만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은 빈부격차가 작은 복지국가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 성장도 하면서 복지에도 주력해서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아픔을 함께 느껴야 가능한 일입니다. 600년 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7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세종은 광화문에 커다란 솥을 내걸고 궁궐에 쌀을 내다가 백성들에게 죽을 끓여줬습니다. 궁궐에서 나와서 초가집을 짓고 거기서 2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세종의 행복 정치는 긍휼과 애민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네 번째로 대통령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아껴야 합니다. 계층이나 파벌을 따지지 말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가 망했을 때 산에 나무를 심고 사람들 사이에 신용을 심고 나라에 자본을 심고 결의를 이끌 인재를 심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어 배우려고 가정까지 해체해가면서 해외로 나가는 현상, 교육 엑소더스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합니다. 고급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고 인재들이 꿈을 펼 수 있는 나라, 동방학습지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인재를 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풀고 이민제도 개혁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마지막 5대는 나라를 미래로 이끄는 대통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만 보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자미는 눈이 한쪽에 쏠려 있어서 바닥에 붙어 다니기만 합니다. 안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하는 리더가 돼서도 안 됩니다. 타조는 한때 잘 날아다녔던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이가 풍부하고 맹수가 사라지니까
아예 날 줄 모르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솔개입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솔개는 40년쯤 산 뒤에 부리와 발톱, 날개를 스스로 뽑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70년을 넘게 산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리더가 필요하겠습니까? 세계 경쟁의 화두는 단연 미래입니다.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역시 미래 선점의 레이스에 뛰어든 지 오래입니다. 미국에는 2,000개가 넘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세계 열강 진입을 준비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 깊숙이 관여했고, 헤리티지 재단은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본주의 수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군의 탱크보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더 무섭다. 하지만 한국에는 미래를 책임지고 설계하는 조직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경제기획원이 해체된 뒤에 정부 안에 미래비전 전담기구가 사라졌습니다. 현 정부의 장관 임기는 평균 12.8개월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도 세계적인 수준의 싱크탱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글을 만든 집현전은 세종대왕이 국민을 위해서 만든 싱크탱크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세종의 집현전에 견줄 만한 싱크탱크가 절실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감성과 가치의 바탕을 준 드림 소사이어티, 꿈과 상상력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롤프 얀센 덴마크 미래학 연구소장은 이 시대 대통령은 CEO가 아닌 CIO, Chief Imagination Officer, 꿈과 상상력을 경영하는 그런 책임자가 돼서 국민을 미래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상력의 리더십이 찬연하게 빛을 발하는 분야가 바로 우주입니다. 1962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험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 goal will serve to organize and measure the best of our energies and skills. Because that challenge is one that we're willing to accept, one we are unwilling to postpone, and one we intend to win, and the others too. 네, 우리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합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고된 훈련 중인 고산 씨가 이 자리에 계신 대통령 후보분들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러시아에 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이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후에 정말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이제 저 우주에까지 자국민을 보내려는 정도로 발전한 나라인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뭐 우주 산업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산 씨의 이러한 꿈을 포함해서 수많은 꿈들, 이런 것을 북돋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대통령, 그런 리더십을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이며 태도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솔개와 같은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국을 미래로 이끄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높고 넓은 관점을 가지고 국민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미래 한국의 비전은 대통령의 꿈과 국민의 꿈이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이 시대 이 시점에 리더십이 왜 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대선 후보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겠다. 나의 리더십은 이런 것이다. 후보 한 분 한 분의 개성 있는 소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SBS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도 오늘 40분간의 SBS의 보고가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는 가운데 가슴이 뜨끔한 것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정치인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보고에서 보면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행복 지수, 중산층의 지수가 떨어지고 또 기업의 의욕이 떨어졌다. 아마 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의 중심은 오늘의 과제는 국민의 76.6%가 경제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안팎으로 역사적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국정 책임자가 시대와 구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비전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해 내느냐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도 있고 주변 후진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에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일으켜왔습니다. 그야말로 온 국민의 피와 땀, 눈물로 누구보다도 빨리 선진국의 문턱까지는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그 역동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는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상은 추락하고 발전 잠재력은 소진되고 한마디로 총체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잘못된 리더십에 있습니다. 시대 흐름과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과거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을 내다보지 않고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넓고 경직된 이념에 매달려서 민생을 도외시했습니다. 대책 없이 허황한 말만 하고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말로만 분배를 떠드는 사람들이 양극화는 더 심화시켰습니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말로만 민주를 떠드는 사람들이 언론에 대못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평화를 떠드는 사람들이 핵을 이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의 고비, 성패의 갈림길에서 국정 실패는 바로 국가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실패를 아니라고 우기는 동안에 서민들의 절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일자 집권 여당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리고는 금방 가면을 쓰고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시 교원 영색을 늘어놓으면서 정권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정을 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리더십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권이 교체돼야 합니다. 이대로 5년 이상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능해서 실패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기회를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이제 경험 있고 믿을 수 있는 정통적 발전 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예나 지금이나 리더십의 핵심이 국민의 믿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정치란 양식을 풍족히 하고 군사를 튼튼하게 하며 백성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백성의 국민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정치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 보고서와 같이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 정치의 근간인 정당 정치, 책임 정치의 기반을 흔들고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는 곳에 무슨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어떻게 리더십을 운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천막을 치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맹성의 맹성을 거듭해 왔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얻고자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오늘의 지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나마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제대로 된 역사적으로 처음 경선다운 경선을 거쳐서 뽑힌 정통성 있는 후보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당에 정통성 있는 후보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저는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번 약속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정치의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의 고비에 선 국가의 국정을 담당할 리더십은 미래지향적이라야 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의 소년이 어렵게 공부하여 셀러리맨이 되고 세계적 기업의 CEO를 거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늘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동토와 사막, 정글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아내고 그 길을 늘 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라고 하지만 저는 결코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향한 끈질긴 도전과 성취가 있었을 뿐입니다. 저희 이런 조그마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세계 인류 국가로 가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국가 최고 경영자가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대 국가의 리더십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가 그러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남들이 난제라고 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언언하고 협조를 받아서 또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지켜왔습니다. 그중에 대중교통체제 개혁은 세계 여러 거대 도시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버스, 지하철 타는 젊은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할 때도 교통 대란이 난다고 하면서 극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을 기획할 때는 치밀하고 신중하게 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해냅니다. 21세 국가 경영 요체는 경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CEO 출신이거나 CEO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방과 자유를 극대화하고 부드럽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리는 정상 외교 제1의 아젠다는 경제와 환경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제일 과제는 역시 경제 살리기라고 하겠습니다.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 들어서는 것으로만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근로자는 신바람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경제부터 확실히 살려놓는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명박은 일을 해보았고 기업과 기업인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익과 민생을 앞세우고 실질을 존중하며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 정치를 펴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생생질하게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편안히 섬기는 정치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후보님께 잠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 잠시 위치를 해주시고요.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표도 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회창 전 총재의 탈당과 또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의 신뢰가 없는데 정치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최고의 양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미래 정권 교체를 하는데 또 큰 역할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는 꿈을 파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꿈을 팔고 싶습니다. 저는 엊그제 비원 안에 있는 규장각에 갔습니다. 규장각은 200년 전 정조대왕이 세운 왕립도서관입니다. 그곳에 가서 역사상 가장 민심의 소리를 잘 들었던 정조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좋은 경청자, good listener를 넘어서 위대한 경청자, great listener가 되고 싶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절반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조는 수시로 궁궐 밖을 나가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격쟁이라고 해서 왕의 행차 중에 백성이 징을 치고 나오면 왕이 직접 하소연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택시 기사님, 농민, 재래시장 상인,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서 하소연을 듣고 문제를 팔을 걷어붙이고 풀겠습니다. 정조는 인재를 신분을 가리지 않고 썼습니다. 서울 출신도 중용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현대판 탕탕 평평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를 찍었건 찍지 않았건 능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겠습니다. 인사, 예산, 정책, 정치에서 지역과 계층과 나이와 학벌을 따지지 않고 새로운 통합의 정부, 통합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로 이산이라는 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할아버지 영조대왕이 선비들과 함께 과거 시험 출제 문제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주제는 효행을 논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손자 정조가 말하기를 저 같으면 육조 관리들의 부패 척결을 논하라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패 문제는 시대에 항상 골칫거리 현안입니다. 저는 엊그제 국가청렴위원회에 갔습니다. 민주정부 들어서고 나서 반부패, 부패방지위원회 만들었고 그것이 이름을 바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종이 호랑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여기에 조사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를 5.1점에서 8.0대로 높이겠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TI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5.1점입니다. 연구 분석에 따르면 1점 올라가는데 국민소득이 5,000불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동영이가 대통령 돼서 3점 올리면 3 곱하기 5,000불, 15,000불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이 된다면 국가 청렴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번 12월 선거는 부패한 지도자와 대한민국 국가를 청렴도를 높일 지도자 간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선택이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정조는 당시로서는 글로벌 정세에 가장 정통한 지도자였습니다. 유능한 학자들과 함께 세상의 문제를 논하고 그리고 정통했습니다.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유득공, 이덕무 등 홍대용 선생은 최초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소개해서 당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4,800만 국민과 함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팀장이 돼서 팀 코리아를 이끌고 세계 각국을 돌아서 FDI,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이것과 연계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위대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시대를 제 손으로 열어내겠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휴전협정 이래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휴전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김정일 위원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3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평화협정 시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산가족, 외교, 군사 천지개벽할 것입니다. 새로운 감동의 시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 선동입니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10년입니다. 발판의 10년입니다. 10년 전 꼭 이번 주에 IMF 위기가 엄습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억합니다. 저마다 장롱 속에 들어있던 결혼 반지와 돌반지를 꺼내들고 은행 앞에 줄지어 섰던 그 차가운 겨울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부도냈던 세력에게 다시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위기 극복의 10년을 발판으로 영광의 10년을 열어야 합니다. 영광의 10년은 무엇입니까? 저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 성장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경제 성장률 GDP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고용률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용률은 63%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 직업을 가진 비율, 이 고용률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70% 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글로벌 톱10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IT,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은 세계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톱5, 항공, 항공우주, 로봇기계, 바이오, 문화 콘텐츠, 환경산업을 새로운 글로벌 톱10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는 허리입니다. 축구가 허리이듯이 현대 축구는 중원이 강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들필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2,000개 육성하겠습니다. 강한 중소기업 5만 개 육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윗목과 아랫목을 연결하는 중소기업 중심 보일러를 깔겠습니다. 네 번째, 한반도 대철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60년 섬으로 끊어졌던 한국의 경제를 대륙으로 연결해서 TSR, 트랜스사이베리아, 트랜스차이나, TCR로 동북아의 물류의 중심으로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겠습니다. 철도가 운하보다 100번 빠르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다섯 번째,
개방형 복지국가로 가겠습니다. 경제는 자율과 개방으로,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개방의 성과가 복지로 선순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5대 영광의 10년을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한 달 전 대통령 후보가 된 뒤 그 다음 날 새벽 5시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평화시장은 젊은 시절 제가 먹고 살던 삶의 터전입니다. 30여 년 만에 그곳에서 제가 갖다 맡긴 옷보따리를 팔아주셨던 사장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시엔 아주머니셨습니다. 밤새 저희 어머니가 재봉틀을 돌려서 만든 옷을 제가 새벽에 배달하고 그리고 오후면 수금하러 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오후에 수금하러 와서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평화시장 저쪽 2층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청년 정동영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로 필름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4대 빈곤층, 도시서민, 농민,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이분들에게도 따뜻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 사교육비 불안, 주택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가족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가족 지킴이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정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인재 후보와의 그 단일화 일정을 발표하셨습니다. 단일화 이후에 선거 판도의 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제가 심리라고 합니다만 정치도 심리입니다. 정치에서 심리, 이제 강성했던 수구 보수 세력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대신 민주개혁 세력은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입니다. 하나가 되면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와 합의한 것은 바로 희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희망을 통해서 다시 위기 극복의 10년을 발판으로 영광의 10년을 열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이인재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SBS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만든 이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나라나 한 개인이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개인의 삶의 조건은 이런 변화 속에서 규정되고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충격적인 변화 속에 있습니다. 바로 지식화와 세계화라는 충격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들어가 보면 이 세계화와 지식화라는 충격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혹한 불경기와 실업 대란, 그리고 교육, 복지 모든 분야에서의 이 불안정은 이 세계화와 지식화라는 충격,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고 위기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자산은 뛰어난 두뇌이고 문화 창조 역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닥쳐온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오히려 변화를 선점할 수 있다면 지난 역사 속에서의 가난과 그리고 약소 국가의 운명을 모두 거두어내고 지식 강국을 건설할 수 있고 그리고 문화 대국을 건설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조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는 과거 산업사회에서처럼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큰 경제 대국이었다면 이제 두뇌가 우수한 우리가 교육과 그리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식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 온 사람입니다. 또 문화의 영향력, 이것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창조 역량은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중문화예술이 아시아를 석권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 경제 대국들이 군함을 앞세우고 정치 군사력을 동원해서 시장을 넓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 부드러운 문화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문화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타고 상품과 서비스가 진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문화 대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관해서도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통일 의지를 가지고 이제 평화 정착, 평화 공존의 틀을 한 차원 높여서 평화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실상 통일의 공간을 열고 완전한 통일도 앞당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불경기, 실업 대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통령 후보들께서 많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나 경제 정책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저는 대통령은 국가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관점에서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 거대한 변화를 잘 대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를 선점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낙후된 정치 리더십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가 다음 큰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20년간 정치했습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모두 다 임기 말이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고 그리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여당으로부터 쫓겨나고 국가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붕괴됩니다. 그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낙후된 정치 구조 어딘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혁파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큰 비전, 전략,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통일 같은 이런 외치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복지, 건설 같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문제는 정당을 새로운 두뇌가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시킨과 동시에 의회 다수당의 총리가,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돼가지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제 형식으로 혁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국가 리더십을 회복할 수가 없고, 무너진 국가 리더십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느린 이 정부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정부로 혁신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주지사 회의에 갔는데 이런 경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세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최선의 결정은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차선의 결정은 나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결정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제때 빠른 결정을 하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대 요구에 맞는 정부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실천하겠습니다. 세계화의 충격은 지방화를 통해서만 흡수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변화의 충격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오히려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변화를 선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 지식으로 강한 경제, 그리고 문화로 가장 위대한 나라,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태 프론티아 국가의 비전을 반드시 실천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류에 머물러 있는 정치, 삼류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적인 정부를 인류의 정치, 인류의 정부로 재탄생을 시켜서 반드시 우리의 비전과 국가 목표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단일화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잘 될 겁니다. 이미 정치적인 선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결단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진화를 이루는 출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독재와 반독재,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이 양자 대결 구도를 지나서 불행하게도 지역 대결 구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2000년 중도 개혁주의를 최초로 표방하면서 탄생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낡은 좌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세계화와 지식화가 진행되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중도 이념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지역 패권 구도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의 보수주의, 여기에 대응하는 진정한 중도주의 세력이 통합돼야 됩니다. 이 양대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헌신해야 됩니다. 엊그제 통합신당과 민주당이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채택하면서 하나가 되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나라당의 보수주의 세력 대 새로 통합되는 당의 중도개혁주의 세력이 경쟁을 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처럼 양대 정당 구도로 나아가면서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헌신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을 재촉하는 메모지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데 저는 이 재촉하는 메모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리더십은 책임과 결단의 리더십입니다. 저 권영길이 말하는 책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저 권영길이 말하는 결단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 지도자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버려진 서민의 삶을 이제 나라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혀 새로운 틀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SBS가 미래한국 리포트를 통해 제시한 국가적 어젠다인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교육, 가족과 행복의 문제는 저와 민주노동당이 오래전서부터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안고 풀어갈 핵심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은 바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 빈곤한 노인의 문제는 국가가 어른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공순이라 불리며 천시받던 그 노동자들, 이 나라 경제 건설의 주역들인 그들이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중동의 사막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외화벌이 했던 그분들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 공부시키고 부모 부양하느라 정작 자기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세대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15%, 한 달에 26만 원 정도의 지원은 그분들의 헌신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돈입니다. 그 기초연금을 3분의 1로 자른 현재의 5% 기초노령연금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한나라당과 범여권이 이 나라 노인들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 바쳐온 그 헌신을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제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 문제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기 싫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먹고 살 길이 없고 키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보육은 나라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당연히 나라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올바른 비전을 가진 국가 지도자만이 올바른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춘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눈물로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비평준화된 지역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하굣길에 교복을 책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10대 여른 학생이 받고 있는 그 멸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 권영길이 해결하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학벌 철폐와 입시 철폐, 사교육비 철폐를 통해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제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3가지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저 권영길의 결단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비자금 문제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삼성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비상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내정자와 검찰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장, 국가청렴위원장이 삼성 재벌의 관리를 받던 삼성 장학생이었다는 것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엄중해야 할 직위에 있던 사람이 국가의 기관을 지켜내고 그 충실히 이행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국가기관을 흔드는 핵심 인사였다고 한다면 이것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 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가지의 조치가 시급히 시행돼야 합니다. 첫째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최단시간 내에 이번 국회에서 발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발의해야 합니다. 늦어도 내일 중에 발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번 11월 23일 끝나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문제 특검으로 실시하자고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그 국민에 대한 약속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법 다 검토했습니다. 진정 삼성 비자금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정치권이 저 권영길의 2가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한미 FTA 비준 여부를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미 FTA는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역할을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3번째로는 비정규직 문제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이미 실패로 드러난 현행 비정규직법 폐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차별철폐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지도자들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부자를 위한 정치만을 해왔습니다. 국민화합이라는 외피를 씌워 기득권의 위법한 행위를 묵과해왔습니다. 성장 논리만을 앞세우며 국가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2007년 오늘 이 시대는 책임과 결단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비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권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와 국가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러워하고 있는 2 후보가 있습니다. 다른 건 없는데 딱 하나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시는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입니다. 이분들 보육 책임지겠다, 교육 책임지겠다 다 말씀하시는데 막상 재원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요술 방망이를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영길이 보육도 책임지겠다,
교육도 책임지겠다, 무상의료 해야 된다, 노후생활 보장해야 된다, 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5대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야기하면 꼭 뒤따르는 것이 무슨 재원으로 그렇게 하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는 질문을 안 던지는데 구체적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권영길에는 꼭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자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정말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자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 권영길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존경받는 부자가 없습니다. 저는 부유세 11조 원, 사회복지세 목적세로서 13조 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주식 양도 차이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자는 겁니다. 종합 금융 과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 그다음 탈세 방지 등으로 해서 55조 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덴마크의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덴마크는 조세 부담과 국민 사회복지 부담률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세금 제대로 걷고 거둔 세금 제대로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금 제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5천조 원 시대, 주식 시세 1,000조 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천조 원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자들 세금 안 내고 있습니다. 주식 부자들 세금 안 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대선 후보 중에서도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 있는데 지금의 세제 때문에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부유세하고 사회복지세 만들면 됩니다. 사회복지세 할 때 그러면 서민들이 부담이 큰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연봉 3천만 원 소득 있는 사람에게는 4만 5천 원 1년에 내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냐?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의 문제, 노후의 문제를 가지고 1년에 111만 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111만 원의 혜택이 돌아오는데 4만 5천 원의 부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첫머리에서 백악관을 57년 출입한 헬렌 토마스 기자의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은 양치기 소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면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요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판치는 시대를 권영길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SBS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연설 순위 가지고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SBS에서 아주 반가워하더군요. 그 SBS하고 이 SBS 미래 대한민국 리포트를 몇 년 동안 같이 작업을 해왔던 그런 애정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자칫하다가 보면은 미리 가시게 됩니다. 대통령이 온 국민의 얘기를 듣겠다고 하고 사실은 먼저 연설하다 보면 그냥 가시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 5분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또 경쟁자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는 그런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킴버리 클락이라는 회사의 이제 북아시아 회장을 여러 해 하면서 많은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가 중국에 대한 변화에 우리 사회가 너무 둔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소울 이코노미, 지식 경제, 혼이 있는 경제로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육체 경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된다는 게 저한테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이번 제네바에서 글로벌 컴팩트 선언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언론에도 경제에서도 정부에서도 글로벌 컴팩트, 지구 서약에서 나와 있는 반부패 이야기라든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것, 또 인권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대한 이런 세계적 합의에 둔감하고 우리는 부패한 사회로 계속 밀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남북의 대치관계로 대피됩니다만 가장 잘 대변됩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노사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서 간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 꿈은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말고 국내 문제에만 몰입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어떤 이 표준 또 세계적인 변화에 민감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 경제, 비정규직 경제가 아닌 지식 경제, 사람이 수단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 일자리를 합리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국민을 이제 분열시키고 연거주의에서 분열시키고 이념에 의해서 분열시키고 자기가 속한 위치에 따라서 분열시키는 그런 웹 1.0 시대, 지난 60년의 그런 우리 문화를 버리고 이제 웹 2.0 시대라고 하나요?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개방을 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그러면서 지식에 기반한 창조적 시장 경제를 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개방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단계에 우리는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가 부패에서부터 자유스러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 60년의 많은 공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과오는 부패와 단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12월 19일을 반부패의 날, 부패 종식의 날로 했는데 이 부패 종식의 날을 이룸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부패를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1위, 중소기업의 세계화, 그리고 정부와 정치의 경쟁력 향상,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5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 끌어올릴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동북아의 평화경제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우리가 이 투명성에서 또 교육 경쟁력에서 정부나 정치 경쟁력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현재처럼 선진국의 3분의 1도 안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이 5위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재창조에 관심을 가지신 그런 싱크탱크의
중요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기여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우선 임기 1년 단축해서 대선과 총선을 통합하는, 그래서 정치에서의 낭비를 없애고 부패를 없애고 비례대표제를 100명까지 끌어올리는,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돕고 약자 전문가의 사회적 진출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지난 정부들이 실패한 행정개혁을 이뤄내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기업한테 돌려주고 시민사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 함께하고 정부가 꼭 할 것만을 경쟁력 있게 하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그 체제의 대정비가 필요합니다. 거기 대한민국의 재창조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고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안으로 바깥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가, 시민사회와 학계와 언론과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제 경쟁력과 세계로부터의 신뢰를 받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으로는 우리의 이웃 국가들 그리고 동맹국들,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일자리가 500만 개 가까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자영업에 희망을 주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SBS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인내 또 이런 배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 후보님께 질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와 이인재 후보가 단일화한 이후에도 끝까지 독자 노선을 가실 것인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의 여망은 지금 단일화가 아닙니다. 국민의 여망은 우리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과거를 버리고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의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뀌어온다면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민주당 소속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상관없이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지만 과거의 구태, 과거의 부패, 과거의 무능, 과거의 분열주의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우리 한반도에 우리 8천만 대한민국 이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대선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이것으로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제5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